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간 연구원과 인사팀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약 10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 기술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책으로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합니다. 이 협력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추석이 지나긴 했지만 오픈 AI가 쌤 안슬만이 한국에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바람을 일으키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각 기업들, 소프트뱅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IT 회사와 관련된 투자 펀딩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어떤 면에서 이제 무한히 반도체를 비롯한 AI 기술을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정말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메인이 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 AI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픈 AI가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같이 맺어가지고 특히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가 2029년까지 약 소위 90만 장의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혹은 HBM 같은 것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D램이라고 하는 실제 캐패시티가 보통 120만 장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은 이 90만 장이라고 하는 캐파는 정말 한 회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오픈 AI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바로 6기가와트 정도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고요. AMD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지난주 이번에 월요일날 낮 기사였는데요. 그때는 뭐라 그랬냐, 미국의 브로드컴하고 가가지고는 자기들이 10기가와트 정도 되어지는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GPU나 기존의 그 정도의 AI 센터를 진다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고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정도까지 AI 인프라 투자가 끝나지는 않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AI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폼 소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GPU나 메모리들이 아주 많을수록에 결론적으로 좋은 성능이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 여전히 이것들이 이제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빅테크 회사들이나 이렇게 IT 회사들에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군비 경쟁이라고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오픈 AI를 비롯한 여러저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포함된 회사들이 약간의 지금부터는 약간 세일즈를 하는 느낌도 좀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픈 AI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회사를 만나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어떤 각서 같은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각서가 이제 LOI라고 Letters of Intent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의도가 있는 편지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때 뭐가 있냐면 바로 MOU가 있어요. MOU가 뭐죠? 소위 Memorandum of Understandings, 서로의 이해관계를 알겠다라고 하는 메모를 같이 하자. 이걸 기억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하고 이 understanding이랑 intend를 봤을 때는 보통 MOU보다 LOI가 더 앞서서 좀 더 러프하고 약간의 계획 정도만 얘기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 절차라고 하는 것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픈 AI의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인 것이고 계속적으로 돈을 만들기 위해서 펀딩을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소위 다른 빅테크 회사나 팹리스 회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팹리스 회사는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오픈 AI한테 돈을 주면서 그 돈으로 AI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의 GPU를 사게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약간의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거 사주라고 하는 걸로 계속 공회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픈 AI는 현재 2029년 정도까지는 이익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현재 상태는 얘기 드린 대로 양날의 검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 회사한테는 우리가 계속 만들 테니까 수요가 있을 거예요 얘기하겠지만 그 정도 수요가 있을 테니까 생산을 많이 해보세요 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거에 취해서 갑작스럽게 생산 캐파 늘렸다가 상당히 피해를 봤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회사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AI에 대한 당연한 LOI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산 캐파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TSMC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TSMC는 절대로 쉽게 라인 증설하지 않습니다. 그때 실제 연구개발의 어떤 완료 끝난 다음에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그 캐파가 결정이 됐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생산 캐파를 늘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오픈 AI 같은 회사들, 특히 빅테크나 이 IT 회사들은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똑같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써 증설해가지고 남아도는 반도체가 있다고 치면은 아주 싸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 어떤 이런 뭐 협력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4 경쟁이 치열한데요. 삼성의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HBM3E라는 것의 이제 실제 승인이 삼성전자가 거의 1년 6개월 정도를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손실을 하고 업계 내에서 업계 2등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가지고 왔는데 이번 3분기 끝났었을 때 삼성전자 고무적이었던 게 매출액 기준이긴 하나 다시 메모리 업계 1등을 탈환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왔고 HBM4라고 해서 이제 소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루빈 칩이죠. 26년도 아마도 1분기 중간 이후에 정도의 실제 제품화가 될 것 같은데 HBM4는 HBM3E와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HBM3E 때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거의 납품을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HBM4는 현재 2분기 정도 전에 하이닉스가 이미 개발 샘플 등등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 정도 좀만 더 뒤에 정도에서 이미 2분기 정도 앞서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엔비디아와 비즈니스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HBM4에 대해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진행 사항도 보통 2분기 정도 차이는 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스테이터스는 엔지니어 샘플 다음에 구매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양산화가 확보되어 있는 샘플 테스트 같은 걸 이미 있는 게 세 개 회사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스럽게 엔비디아는 동일한 제품의 HBM4를 더 많은 회사에서 받아서 자기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현재는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삼성의 강점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스럽게 생산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성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왜 HBM이 비쌌냐? 당연스럽게 삼성이 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의 생산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해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소위 이 가격도 유지될 수 있는 형태의 생산 캐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이고 두 번째 삼성의 강점이 HBM4 칩을 만들 때 공정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말하자면 공정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가 기본적으로 단품의 다이입니다. 단품 다이를 삼성전자는 HBM4를 쓸 때 말하자면 D1C라고 하는 소위 D램의 10나노 6세대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D1B라고 하는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보시면 물론 이것을 아주 똑같이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D1A와 D1B와 D1C를 업계에서는 이 크기를 정확히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D1A를 보통 13.2나노 정도 잡습니다. 그 다음에가 D1B를 보통 12.8 정도를 잡고요. D1C를 보통 11.7 정도를 잡습니다. 그 맞으면 D1A에서 D1B, D1B에 D1C로 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고생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D1A의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D1B가 12.8나노 대비해서 D1C가 11.7나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상에서의 더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작아질수록의 칩 개수가 늘어나겠죠. 동일 성능일 때. 그래서 삼성전자 D1C가 보통 웨이퍼 내에서 보통 1500개 나오고 D1B가 1200개 나오는데 물론 HBM이기 때문에 이만한 칩이 있죠. 칩이 있을 때 주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저장하는 공간이 있다면 HBM을 옆에다가 여기저기 소위 엘리베이터 만들어주기 위한 배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넓어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1C가 성능도 좋은데 칩 크기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스럽게 이 고객들한테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면적 대비 더 집적도가 높은 형태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단품의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베이스 다이의 역할입니다. 베이스 다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D램이라고
하는 걸 12단 쌓았습니다. 12단 쌓아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을 여기 아래에 있는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버퍼 다이가 있는데요. 버퍼 다이가 연결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바로 GPU와 연결해주는 형태의 연결해주는 되게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이 베이스 다이를 자기들의 파운드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성과 집적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TSMC 걸 쓰는 것인데 그때 다이를 삼성전자는 지금 4나노 디바이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12나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의 역할도 꽤 뛰어난 편이다 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다이를 다른 걸 쓰려고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개선해가지고 이 베이스 다이 때문에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는 얘기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된 상태로서 달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술적인 숫자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현재 이 HBM3, 2부터 4까지의 엔비디아와 연결되어진 인게이지먼트, 거기에 개발했을 때 환경의 불합치성, 이런 것들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생산성과 기술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전적으로 확보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에서 삼성의 전략 변화가 느껴지나요? 네, 이제 삼성은 1년 반 정도 HBM3E라고 하는 것을 거대한 실패를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이제 실제로 크게 조직 개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특히 패키지라고 하는 후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HBM을 일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 후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HBM에 만들어주는 소위 이런 기술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후공정 하던 사람들을 메모리 사업부로 재배치시키고 이런 형태의 아주 소위 절치부심하는 전략을 가져간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HBM 만들러 온 패키지 사람들이 정말 우수한 인력으로 모두 다 뽑아가지고 막 전담팀을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소위 집중도를 발현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분께서 애물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하다가 메모리 제대로 투자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외려 지금은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도 있긴 있겠지만 삼성전자 메모리의 HBM의 서력을 위해서 전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달렸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술적으로 서력하기 위해서 모든 경영진이 달라붙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D램의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영현 부회장 이분이 DS 부문장 했지만 HBM을 비롯한 D램과 낸드 쪽 같은 메모리에만 아주 집중을 하고 나머지 파운드리는 지금은 한진만 사장 쪽에 거의 일임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층에서 아주 제대로 된 소위 전념을 했다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객의 서비스 말하자면 HBM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고객의 맞춤형을 맞는 수주형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파운드리형 메모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형 메모리라고 하는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정말로 을지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태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제법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업계 2등이었던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구축해왔던 여러 가지 서비스 마인드를 단 한 번에 바꿔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형태 뭐 여러분께 신문기사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도 엔비디아로 달려가고 여러 가지 개발 팀장들도 상주에 있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후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팹이라고 하는 건설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후공정 팹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어디 있었냐 바로 천안과 아산처럼 그쪽 중심의 지역에 있었는데 이번에 평택 쪽에 패키지 전용으로서 말하자면 HBM 전용으로서 패키지 라인을 따로 만들 정도로 해서 패키지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그래서 경영이나 기술 측면이나 라인의 확장 측면에서 모두 다 집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MD AI 칩에 삼성 HBM이 들어갈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 오픈 AI를 비롯해서 이 오픈 AI가 소위 뭐 뻥칸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AMD와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위시한 모든 칩들을 같이 쓴다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소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ASSP와 ASIC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SIC이 이제 말하자면 뭐 구글용 반도체, 뭐 아마존용 반도체 이런 것처럼 맞춤형 반도체라고 할 수
수 있다면 현재 엔비디아하고 AMD는 ASSP입니다. 말하자면 스탠다드 칩입니다. 스탠다드하게 우리가 이런 GPU를 만들었으니까 GPU는 우리 걸 다 써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용 반도체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정한 프로토를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거의 80% 이상의 거의 독점적 지위가 엔비디아에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이 GPU와 GPU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아주 면밀히 연결했던 게 NV링크라고 하는 이 링크 기술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신 기술에 가깝긴 한데, 이런 것들이 무한히 증식되어지는 거대 인프라를 최적화할 수 있게 해줬었고요. 원래 이 NV링크는 엔비디아 칩 내부에서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살짝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 다른 칩도 와서 우리가 이 링크 쓰게 해드릴게요. 말하자면 호환하게 해드릴게요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엔비디아가 아주 강력하게 정말 자기가 잘 되고 있으면 이런 걸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를 떠나고 싶은 탈 엔비디아 욕구는 기본적으로 ASSP를 같이 만드는 AMD는 당연하거니와 오픈 AI나 아마존이나 구글도 자기들만의 ASIC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브로드컴도 돌아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 브로드컴은 이렇게 정확히 GPU를 만든다기보다는 GPU와 GPU, 칩 간의 통신에 아주 최적화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간의 범용 기술 같은 형태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기술에도 브로드컴 낀다는 얘기겠죠. 말하자면 현재의 패밀리스 회사들끼리에서의 자기들 간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것이고요. 말하자면 이거는 엔비디아의 위치는 여전히 확신이 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 독단적인 성장세가 아주 계속적 될이라고 보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 2024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85%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0% 정도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익률이 엄청나긴 하지만 이익의 성장세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좀 더 떨어지겠죠.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엔비디아는 기존의 인프라용 AI에서 칩, 팹 설계들 하는 회사들 간에 벽도 허물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 먹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혼자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말하자면 엔비디아가 바로 이 GPU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비싸고 사는데 안 쓰다 보니까 GPU를 클라우드화 시켜주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마련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웹하드 같은 거 구글 아시겠지만 아마존 AWS 쓰는 회사도 많이 있으시죠. 엔비디아가 계속 하드웨어만 팔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한계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용 GPU처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거에 접속해서 GPU를 쓰세요 라는 형태로서 해서 이 GPU의 판매를 좀 더 촉진하려고 하는 형태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인프라용 AI였던 엔비디아가 다른 형태로 좀 더 다른 비즈니스를 보고 싶어 한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독점의 하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AMD의 또 다른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이 패밀리스 회사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ASSP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AMD의 변화뿐만 아니라 ASIC을 만드는 회사들끼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이걸 점점점 독점이 약화된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가 HBM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우위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엔비디아의 거의 몰빵에서 납품을 했던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익률의 증가, 매출의 증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I 시대의 인프라형 투자가 27년을 정점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이미 거기서 약간의 균열과 분열 혹은 어떤 면에서의 합종 연행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게 26년 1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메모리를 비롯한 단품의 HBM이긴 하지만 단품 회사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지 않을 거라고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열사 협력이 실제 힘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 삼성물산과 중공업 회사들은 과연 어떤 걸 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이제 건설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은 바로 인프라 건설입니다. 인프라 건설은 현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100% 수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 소위 공정거래나 소위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100% 몰빵해서 삼성이 이제 물산에 100% 수주를 주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팹 건설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매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된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하지만 TSMC도 TSMC의 팹을 짓는 대만의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회사들이 팹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인프라를 짓는 데는 상당폭 노하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올해였을 때 독일의 공조회사 같은 경우도 확보했던 것이나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 인프라라고 하는 초대형 인프라가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팹 건설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위주로 해서 실제 서버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GPU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건물을 짓는 형태의 이런 소위 정밀 IT용 어떤 건물을 짓는 형태의 이 공간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형태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다른 형태, 소위 소버린 AI 같은 것들로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소버린 AI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소버린 AI가 우리나라 거라고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얘기인 것이고요. 소버린 AI의 실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할 때 우리나라 기술이 얼만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스럽게 뭐 삼성, 뭐 하이닉스 잘 각각의 계열사도 있겠지만 삼성물산 이런 쪽에 팹을 건설하는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저기 SK 같은 경우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서 많이 건설을 짓는데요. 이런 회사들끼리 이 팹에 짓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고 매출이 상승되게 된다면 당연스럽게 협력사가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산업의 판도는 어떻게 바뀐다고 보시나요? 네, 이제 AI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각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생겨나고 있는 상태고요. 스타게이트를 비롯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무턱대고 무언가를 다 늘렸다가 이 거대한 어떤 형태의 가격 과 생산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AI 사이클과 이 IT 회사들의 어떤 수요라고 하는 것들을 100% 맞춰가지고 아주 급하게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수요와 가격과 공급을 맞춰가지고 최적화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LLM 기반을 갖고 있는 AI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의 구축은 아마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 현재 어디까지 우리가 반도체 AI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투자로서 투자한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것까지 버틸 수 있느냐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AI라고 하는 거에 버블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 우리가 다시금 닷컴 버블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일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하드웨어를 깔았던 예전 시절로 보자면 철도를 깔았다 혹은 아스팔트를 깔았다 이런 데와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처럼 이 닷컴 버블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IT 버블, 닷컴 버블도 기억하시겠지만 광섬 회사들도 굉장히 큰 버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런 인프라들은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 이 인프라가 언제까지 깔려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인프라 깐 회사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글이 생겼었고, 그때 연매도 다르시겠지만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엠파스, 어마어마한 IT 회사가 다 생겨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IT 버블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았습니까? SNS를 기반으로 하는 페이스북 같은 메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검색과 Gmail을 중심으로 하는 구글이 남았습니다. 근데 얘네가 돈 어떻게 벌죠? 광고를 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펀딩이라고 하는 돈을 번다는 의미가 AI 인프라로서 돈을 벌었을 때 과연 AI 인프라가 이후에 돈은 어떻게 벌릴 것이냐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그 단어를 B2C에서 B2B로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구글과 메타가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이걸 통해서 B2B인 회사들의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로 AI 회사들이 지금 인프라를 깔고요. 오픈 AI가 구독을 통해서 소위 안 좋은 말일 수 있겠지만 코 보는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걸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AI 인프라라는 판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회사들. 오픈 AI가 지금 그래가지고요, 엄청나게 회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오픈 AI를 비즈니스용으로 써달라고 계속적으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비즈니스가 뭐가 나올 것인가 아직도 확실치가 않다는 얘기겠죠. 현재 이 B2C의 구동 모델로는 이 거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말하자면 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실제로 이 AI 산업이 어떤 형태로 수익이 B2C에서 B2B로 전환될 것인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확보해 보면서 산업의 판도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AI 버블 여부나 투자 규모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것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반도체가 그렇게 빨리 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한 반걸음 뒤에 걸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굉장한 수익 불안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대로 올렸습니다. 이 전망 현실적으로 보시나요? 삼성전자 목표 현재가 지금 9만 원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증권사 쪽에서는 보통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넘었을 때 된다면 9만 전자 가능하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1만 원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가격을 어떻게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 10만 전자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 여부에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안 됐던 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말하자면 HBM의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요라고 하는 것에 공급망이 못했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년 1분기 정도나 이때쯤에 엔비디아의 HBM4에 대해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회사 대비해서 너무 늦게 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1분기 내 쪽으로 해가지고 받는다라고 친다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라고 하는 것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IT 사이클을 탔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단순히 있는 형태의 어떤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두 가지 요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서 반도체 메모리 쪽에 삼성전자의 강점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1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상할 수 없으면서도 세 번째로 가장 가능한 게 여러분들이 많이 예상하시다시피 반도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 마이너스를 극복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보자면 10% 이상 정도가 될까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TSMC는 지금 보통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단 노드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와 TSMC만 3나노, 2나노 정도를 양산성을 갖출 수 있는 형태인데요. 점유율을 보시게 된다면 TSMC와 삼성전자가 70%대 7%, 8% 정도이기 때문에 7, 9배에서 10배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의 실제적으로 고객 확보 혹은 엑시너스의 성능 이 두 가지 여부가 포함이 되게 된다면 모건 스탠리가 얘기해주는 형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상으로 상당히 안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형태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메모리 반도체의 HBM 승인과 IT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긴 한데 삼성 파운드리의 실력 향상이나 그 다음에 엑시너스 탑재나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빅테크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고객 확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아직 회색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들이 세 번째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좋은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개선된 형태의 어떤 주가 전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체질 개선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실제 내부 변화가 감지되나요?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은 굉장히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여전히 쥐어 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 프로세스가 많이 바뀐 건 아닌 것이고 보고서의 체질 개선이란 말은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드린 대로 체질 개선이 안 됐던 경우 무엇이냐? 패키지 쪽에를 간과해서 HBM을 승인 못 받았던 게 안 좋았던 거였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경쟁력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HBM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승인이 됐다 말다 하는 것들은 곧 나올 예정인데 그것은 체질 개선의 약간의 영향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하자면은 이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잘만 되게 되면은 삼성 핸드폰이라는 디바이스, 삼성 스마트폰 관련된 설계,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갈 반도체의 생산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정말 거대하고 엄청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의 경쟁력 향상은 아직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 12조 원의 창출 3분기에 있어서 이것을 보는 업계 입장은 아직까지 반도체는 제대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봤었을 때는 메모리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서력하는 것 같다 정도일 것이고요. 파운드리를 비롯한 형태의 반도체 쪽은 아직은 미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로 삼성전자의 이런 체질 개선의 효과 중에서 하나가 바로 어떤 면에서 고무적인 것은 저는 핸드폰 쪽이라고 봅니다. 휴대폰, DX 부문이겠죠. DX 부문이 그동안 어느 정도의 이제 아이폰 대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 혹은 뭐 갤럭시 쓰게 되면 아저씨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다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S25의 어느 정도 가격이 소위 퀄컴 칩을 쓰게 되면서 생산 단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럼 불구하고 고객 단가를 어떻게 보자면은 가만히 있었던 거, 그러니까 고객한테 피해가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S25부터 해서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엑시노스를 억지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퀄컴 칩을 제대로 써가지고 성능 평가를 제대로 해서 고객 맞춤형으로서 고객 만족을 줬다는 점. 근데 이에 이런 형태 사이클에서 애플이 지금 굉장히 폰으로서 욕을 먹고, 어떤 분은 애플이 노키아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노키아는 소위 피처폰 시대 때 업계의 80%를 점유했던 대단한 회사였었죠. 삼성 핸드폰도 한동안 노키아 타도가 아주 강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애플이 그동안 기술 개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서 제대로 된 혁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전망이고, 특히 AI는 망했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에서는 체질 개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B2C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핸드폰 사업과 DX 부문 갖고 있는 익스퍼리언스 부문 쪽에서의 체질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부 가능하다, 많이 안 됐다. DX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희망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열된 부분은 없나요? 삼성은 외려 AI 반도체 기대 중에서 이제 반영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죠. 그쪽의 카메라, 그래서 테슬라의 2나노 수주, 애플의 카메라 수주 같은 것들이 조금은 반영됐다. 이것은 약간의 거품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주 빨라야 26년 말이나 27년 정도 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AI 반도체 중에서 HBM이 있는 없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정 안 돼 있고, 요것이 이제 HBM3E가 승인됐다는 것이 한 2주 전에 속보가 나왔었고, 근데 그것을 삼성에서나 엔비디아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약 일주일 전에 뭐 젠슨 왕하고 이재용 회장이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승인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현재 AI 반도체의 기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반영됐다고 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상황이 엔비디아의 요구에 따른 HBM의 승인 여부는 제대로 반영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려 테슬라 같은 쪽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승인에 따른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열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형태, 현재 12조 매출을 따졌을 때 반도체 부분이 아주 엄청나게 다시금 제자리를 찾은 건 아니겠지만은 AI 반영 때문에 됐다기보다는 IT 쪽의 제품의 변경, 교체 이런 쪽에 대한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블인 것에 대해서 기대가 좀 더 반영될 건 있긴 하겠지만 HBM 쪽은 아직 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삼성의 강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성.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HBM 승인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때 재고 자산 처리 때문에 거의 1조 원을 날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마디로 약간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반도체 컴포넌트, 메모리 반도체 컴포넌트, 그러니까 수주받은 게 아니라 단품 반도체 회사의 단점을 보이게 된 건데요. HBM3E가 승인받을 줄 알고 굉장히 생산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이런 형태의 그 재고 자산이 여전히 있다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삼성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이닉스 대비해서 엄청난 형태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강점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삼성전자가 말하자면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회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를 아울러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두 개의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고, 거기에 디바이스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것이 가장 안 될 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1등 못하는 상태에서 1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던 시기가 바로 애플의 아이폰을 받았을 때 상태입니다. 그때 애플은 삼성의 메모리가 너무 잘 만든다는 알게 됐고, 삼성이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SD카드, 조그만 카드, 그거를 만들 때 실제로 삼성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형태의 이제 아이폰의 AP까지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아이폰의 AP를 그때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 설계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삼성 반도체 시스템 레스 사업부라는 설계 사업부하고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 두 개에다가 실제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테슬라가 도조칩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설계 회사를 다른 데 매각하고 없애고 삼성하고 비즈니스 같이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설계나 생산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후에 고객한테는 안 좋은 형태, 또 다른 이 고객이 적이 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메모리,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생산 세 가지가 모두가 있다는 것은 어떤 고객이든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특히 파운드리 쪽은 바닥을 짚고 있는데, 이것을 다양한 형태의 소위 풍선 효과 같은 거죠. TSMC에서 몰리는 수요를 받으면서 거기서 신뢰를 쌓아간다고 한다면 삼성이 애플과 퀄컴 등을 다 받아가지고 수요가 엄청 나섰던 그때 시기로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산성, 두 번째로는 반도체 전 분야를 모두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이후에도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흐름이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3분기, 4분기, 특히 3분기에 이제 12조 원 이익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가 제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3분기 때 메모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익이 1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상은 많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은 삼성은 모두가 다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2조입니다. 근데 만약 매출이 88조 원이니까 영업이익률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HBM 같은 걸 판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품의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승된 측면과 함께 HBM이라고 하는 삼성이 없던 수요가 늘어난다고 봤었을 때는 4분기 때에도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이 이번 3분기 후반때, 말하자면 9월 달부터 갑자기 이게 나왔거든요. 말하자면 9월 한 달 정도만 이익에 반영되는데 실적 개선이 많이 됐으니까 10월, 11월, 12월 때도 이 가격이 오른 형태의 단품 들에 따른 매출과 이익 증대가 늘어날 것이고요. 4분기 때 계절적으로 좋은 수요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2분기, 내년도 1, 2분기 때 실제 HBM4의 승인 혹은 HBM3E 같은 게 실제 엔비디아 승인에 따라서 납품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어느 정도 고무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2에서 3년 삼성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에 이 파운드리 산업에라고 하는 것이 기술력 재고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파운드리 산업은 삼성의 기존의 업무 방식이었던 값 마인드 혹은 부품 중심으로 해서 단품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 체계, 이런 것들의 상황에서 실제 서비스 마인드를 기본으로 해서 고객이 있고 고객에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형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이것의 두 가지 결합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들도 삼성이 만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형태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장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현재 AI 반도체 사이클을 탔냐 안 탔냐 IT 제품의 교체 수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주로 메모리 단품의 큰 사이클 변화에 요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TSMC 여러분 사이클이 없어요. 왜 그러냐? TSMC는 수주받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자기의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자기의 공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인 수요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IT 회사 수요도, 빅테크 회사 수요도, 어떤 자동차 회사 수요도 다 수요만 있게 된다면은 수주 받아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이런 형태처럼 TSMC 같은 형태의 회사로 변화하려고 한다면 파운드리 경쟁력의 근본적인 확보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특히 설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라인뿐만 아니라 바로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말하자면 수요 확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진행해 줘야 TSMC 같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이익률 극대화를 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오픈 AI가 뭐라고 한들 그렇죠? 빅테크 회사가 뭐라고 한들 정확한 실제 수요에 맞춤형으로서 생산 캐파 확대 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캐파를 확대했다가 거대한 손실을 보거나 휘청이는 형태로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전략 측면에서의 투자 시기와 생산 건설 시기도 확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설계와 생산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파운드리 회사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마인드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의 숙련도까지도 확보해서 정확하게 수율도 확보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0.1%만 포함돼도 허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고 굉장히 강력한 상태인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중국에 뭐 계속 으름장 놓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지난 주말까지도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유화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트럼프 가족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쇼치기 위해서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중국은 마지막 무기가 결론적으로 물질과 인구가 있습니다. 거대한 소비 시장이 중국이 훨씬 더 거대하죠. 이런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히토류라고 해서 전 세계의 90% 가까이 형태까지 만들고 있다고 하는 히토류. 근데 이 히토류가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 아주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있기는 하겠지만 소위 고부가가치 전자재료업의 핵심적인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예를 들면 자석 이런 겁니다. 자석, 형광물질 뭐 이런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것에 그다음에 전자산업에 꼭 필요한 형태의 소재가 바로 히토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히토류가 중국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1억, 12억의 인구가 있지만 GDP가 낮은 편이죠. 근데 미국은 뭐다? IT, 전자재료업을 만들어서 그것이 미국의 이름을 달고 나가면서 그 미국이 자기들의 생산품을 해외에 팔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전자업계라고 하는 것에 대단한 생산이라는 국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산 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생산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봤자 생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이거 히토류 때문에 미국 산업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히토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매력이 높은 미국 사람들이 하이테크놀로지 전자기기 살려고 그러겠죠. 그럼 전자기기의 수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제품 생산과 소비자 물가 자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은 중국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핵심 소재인데요. 이번 조치가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 반도체 쪽에서는 아주 100% 연관성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반도체에서 이제 히토리 소재는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냐면요. 그 CMP라고 해서 반도체 중에 연마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웨이퍼를 가는 공정인데요. 이 갈 때 슬러리에 좀 세리아 슬러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슬러리 입자 중에서 세륨이라고 하는 히토리 금속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이 금속이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세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륨 옥사이드 통 얘기하는데요. 세리아 슬러리라고 해서 이 세륨의 60% 정도를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해외 회사로 넣게 돼 있고, 해외 회사들은 주로 어디가 많이 있냐? 미국 회사와 일본 회사가 이러한 형태의 슬러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반도체 연마 공정에서의 이 재료 상승의 어떤 피해가 회사들한테 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전기차에서는 뭐가 핵심이냐, 바로 리튬 이온을 비롯한 형태의 이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자성을 뜰 수밖에 없겠죠. 자성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금속에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겠고, 전기차에 대한 영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히토류를 봤었을 때는 중국에서가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도 따로 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소재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회사들도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소위 전장을 띠거나 전자기를 띠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쓰고 있는 데서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고, 반도체는 어떤 CMP를 중심으로 하는 연마 소재에 국한돼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LED 같은 형태 발광 물질이죠. 그런 것을 썼을 때 히토리가 쓰이긴 하나 그런 게 아주 포션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비롯한 전자기계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실제적으로 이 어떤 형태의 가격 상승 같은 건 있을 수 있겠다. 반도체는 약간 일부 공정에 영향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금지가 아니라 절차 강화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구조일 수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지한다고 하거나 허용한다고 했을 때 yes or no가 명확할 때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방법이. 그런데 절차 강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은 격차를 두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나라에서 중국한테 이런 협상 조건을 내밀었어요. 이런 회사에서는 훨씬 더 좋게 협상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회사는 만들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만들 수 없다. 어떤 회사는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비싸게 구입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 국가나 각 회사 간에 그것에 따른 생산성의 소재에 따른 생산 단가의 문제나 수출의 영향성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금지한다면 아예 우회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특정 금속에 있어서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 상황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생기는 것이고, 생산 자체가 가능해지거나 생산을 싸게 하거나 비싸게 하거나 등등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중국이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협상을 통해서 우회론을 차단하면서도 자기들끼리의 자기 협상을 높여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각 국가 각 회사의 자연스럽게 어려운 형태의 협상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 소재 주가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대체 기술이 가능한가요? 국내로 봤을 때는 소재 대체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재련한다, 히토류 재련 같은 거 얘기하시는데, 그쪽은 일부 회사에 있긴 하지만 히토류 재련 같은 것들도 이미 중국에서 해가지고 그 순수 소재를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한국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일부 히토류 대체 소재라고 하는 주식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 외려 기존의 외려 요즘엔 리사이클 같은 것들이 더 유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폐 전자기기인데 거기에도 히토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전자기기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등등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런 것들은 투자처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소재 비즈니스가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리사이클 해주는 비즈니스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급망 다변화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다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소재 가능한 소재 함유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광산이나 이런 지역이 있는 국가하고 협업도 있겠지만 우회 수출로를 당연히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 세 가지의 품목 같은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EUV용 PR이라고 하는 형태의 소위 감광액을 금지했는데, 이 일본이 갖고 있는 소재의 다른 측면이 어디에 있더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기술 개발 잘했던 벨기에의 우회 수출로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의 모든 회사들이, 물론 중국은 좀 더 전적적으로 국가에 예속되어 있긴 하지만서도, 이거는 만약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을 중국이 막는다고 친다면 중국의 히토류 수출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회적으로 중국에서도 암묵적으로 우회적인 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국가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 수출품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형태로서 해가지고 거기 있는 국가들이나 다른 회사들, 말하자면 중국에 있는 해서 계속 점검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 이 점검받는 회사가 통용되어지는 형태의 어떤 제3세계의 국가나 회사들로서 연결되고 그것을 사는 형태의 우회로 같은 것들은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스크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변수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나요? 이런 지정학적 변수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치적 변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산업 형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미국에서 현재 IRA 법안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기를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 있는 장비사 중 일부가 또 미국에 있는 팹으로 미국 법인을 만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지정학적 변수가 강해질 때는 나라들에서는 크게 보자면은 두 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내부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은 믿을 만한 국가로서 만들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현재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국과 대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지정학적 변수였을 때 미중 무역 갈등으로서는 가장 그나마 안전한 곳은 어디이냐, 바로 대만도 있겠지만 한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한국에서는 이 한국의 로컬 생산성을 글로벌 유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반도체,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관심 많으신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팹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미국산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미국산 장비가 많이 필요할 때 미국 회사가 굳이 미국에서 다 만들어 갖고 올 필요는 없겠죠. 말하자면 미국 장비사들이 한국의 생산 법인을 꽤나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장비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 장비 만들 때 모든 장비의 부품을 꼭 미국에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한국에 있는 다른 부품사, 장비의 협력사들이 강화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국산화해서 팔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해외에 반도체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의 니즈들, 여기에서 팹이 있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이 좀 안전한 편인 것 같다. 그럼 이쪽으로서 생산과 유통 채널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면밀히 봐가지고 그런 것들의 허브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디램 가격이 $6를 넘으며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 반도체의 D램의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모든 제품도 그렇지만은 일단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무엇이 생겼느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반도체의 특히 메모리 산업이죠.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의 변동이 어떻게 왔느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사이클은 전자업계라고 하는 회사들이 자기들의 기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 제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식료품처럼 계속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성하게 된다거나 기기를 사게 된다면 보통 5년 이상, 대부분 7년 전후로 정도의 교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이 어느 일정 시기를 교체 시기, 그 다음에 새롭게 증설 시기를 본다면 그 시절 때는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그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해서 생산을 하다가 그렇다가 갑자기 수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폭락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에 있을 때 이러한 그 경영 방식을 타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소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천수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부름에 답하는다. 하늘이라는 게 전자회사나 전자업계의 수요의 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범용품은 어떤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민감한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사이클이 특히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대부분 슈퍼 사이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2011년, 12년 정도 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가 최근에는 2017년, 18년 정도 나왔었고, 잠깐 나왔던 게 바로 코로나 때 전자기기 수요의 증가 때문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바로 급격한 어떤 형태의 불황, 하락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망했었고요. 금융위기 전후로 해가지고도 수많은 회사들이 또 이 반도체 관련된 업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가 2021년,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특수가 일어난 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조, 10조 이상의 손실을 기록할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의 어느 정도의 수요의 증폭, 그 다음에 가격의 공급의 증폭 때문에 따른 가격의 편차들이 많이 생기게 됐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D램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최근에 D램 가격이 $6 넘었다고 하는 것은 올해 초에 대비해서는 약 3배에서 5배 사이까지 올라갔다는 예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갑작스러운 수요의 상승도 있지만 이제는 D램 회사들이 딱 3개만 남았습니다. D램 회사가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남았는데 이 3개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기존에 자기들이 당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쉽게 반도체 메모리를 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증산을 덜 하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따라갈 정도로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된 건 맞다. 그 다음에가 반도체 회사로 어떤 면에서 이 해외 회사가 굉장히 똑똑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형 DDR4 가격이 DDR5보다 비싸졌습니다. 이런 가격 역전은 왜 생긴 건가요? 일단은 구형 DDR4라고 하는 게 반도체 제품으로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이 업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요. 구형 DDR4라고 하는 게 D1X, D1Y, D1Z라고 해서 보통 2018년부터 2023년 정도까지 만들었던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그랬었고요. 지금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한국의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기기의 메인 제품이었던 거고, DDR5라고 하는 거는 D1A, D1B, D1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반도체 제품이 X, Y, Z, A, B, C라고 해서 10나노대급을 이렇게 6세대 정도로 나누고 지금 개발 중인 게 뭐 7세대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4는 통상적으로 반도체 제품이 D1, X, Y, Z일 때인데요. 이것이 지금 품귀인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본사에서는 이거를 많이 이제 없앤 상태인데, 특히 중국이죠. 중국은 통상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2세대 정도 뒤에 제품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생산량 측면에서 분명히 중국에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이 좋은 편이 있긴 하긴 하지만 이것들도 점점 바꾸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1A라고 하는 반도체, D1B라고 하는 반도체, D1C라고 하는 반도체, 말하자면 DDR5로 공정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DDR4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엄청 줄어들었다가 중저가 제품들은 여전히 DDR4를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갑작스럽게 DDR4라고 하는 게 가격이 확 올랐었는데요. 이건 어떤 면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DDR4라고 하는 이 소위 예전의 반도체겠죠. 이 DDR4의 어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그것들의 교체 등에 따라서 일시적인 가격의 상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히 어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인 것이고, 이것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끝났었을 때 그 다음에는 뭐 DDR5 쪽으로의 단품 수요의 상승, DDR4라고 하는 것이 전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최대 30% 인상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보실 때 이 메모리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클에 이 새로운 형태의 사이클이 하나 더 생긴 게 바로 AI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였었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HBM 수요입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회사에서 전체 100의 메모리가 있다면 거의 뭐 40이 넘고, 하이닉스가 보통 30이 넘고, 마이크론이 보통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HBM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부가가치가 높은 메모리 쪽에 삼성전자는 많이 소위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면 대신에 이 범용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DDR5 단품, DDR4의 단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생산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삼성전자는 약간의 구사일생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부가가치가 많이 높았던 기존 단품 D램 대비 거의 6배 정도 가격이 된다고 얘기하는 DDR HBM이라고 하는 것을 납품을 못했는데, 나머지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지 않다가, 아니면 범용의 D램을 만들고 있다가 이런 형태의 범용 D램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수혜는 HBM으로 대부분의 생산을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익에 부합되게 가격을 상승하는 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D램이라고 하는 이 단품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반도체든 간에 다 쓰여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전자기기든 간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AI 사이클을 못 탔다가 다시금 타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 HBM뿐만 아니라 AI 사이클에서 HBM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존의 범용 D램으로서 무언가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 많이 생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용 AI뿐만 아니라 이 디바이스용 AI에서는 특히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소캠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단품 몇 개를 좀 이어붙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단품의 활용도도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 D램 가격을 올린 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 이유를 30% 올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형 공급사한테 공급할 때 가격인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은 여전히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D램 재고가 3주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현재 D램 재고를 보시게 된다면 이 3개 회사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HBM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재고가 보통 뭐 2주에 3주 여부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보통 2주, 3주 정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기존에 여력이 좀 있었고 생산 캐파가 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고를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주기의 재고 갖고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통 반도체에서 8주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웨이퍼 공정과 이 백엔드 공정을 합쳐가지고 3달 정도, 보통 12주에서 15주 사이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쇼티지가 난다 그랬었을 때 새롭게 생산을 넣더라도 나오는 것은 보통 3달 뒤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은 3달은 아니지만 보통 8주 내지 9주 정도, 말하자면 2달 정도의 재고는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이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공급 대비해서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스럽게 이거는 현재 반도체 사이클 내에서 또 다른 형태의 소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초입이라고 보는 거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도체는 두 가지 사이클인 것이죠.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의 반도체의 소위 이 천수삽식 D램의 큰 흐름, 전자업계의 큰 흐름에서 이것이 기본 IT 업계의 흐름이었다고 친다면, 지금은
AI라고 하는 형태의 사이클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IT 사이클의 초입인 것이고 AI 사이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현재 꽤나 사이클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분기별로 9조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얻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AI 사이클의 HBM을 제대로 올라탄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올라탔다가 이제 올라타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재고가 짧다고 하는 거는, 이 재고가 짧다 그러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IT 회사들의 이런 서버 교체 주기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황 때문에 실제로 이 기존의 IT 회사의 사이클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업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면은 메모리 회사들의 이익 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청신호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나옵니다. 단기 반등일까요? 구조적 전환인가요?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는 실적으로 숫자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88조 원의 매출액과 12조 원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위 업계, 증권사의 컨센서스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증권사는 통상적으로 지금 9조 7천억에서 10조 중반 정도 사이를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거의 2조 원 수준 정도로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단기 반등일까 구조적 전환일까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 반등이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갑자기 계절적 수요 같은 게 늘어난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수요는 기존 지난번에 3분기 대비했을 때도 현저히 3분기 때보다도, 작년 3분기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영업이익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적자를 감안했을 때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계절적 순환 같은 것에 따른 반등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2분기 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5천억 불도 안 됐다고, 5천억 원도 안 됐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보통 3.5조 원 정도였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스템 SI가 마이너스 2.5조 원 이상의 손실을 거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현재 12조 원 중에서 약 6조 원 정도의 6주나 5조 원 정도 이익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는 DS 부문이라고 하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 반도체 회사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보통 5에서 6조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드폰이 이번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이 보통 한 4에서 5조 원 정도 잡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SDC라고 하는 디스플레이하고 하만 같은 회사를 합해서 여기가 이제 많게 된다면 한 1조 원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2조 원 정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삼성전자 DS 부분이라는 반도체 부분이 약 3조 원, 5천억 정도였고 메모리가 거기서 한 3조 원이었다고 보실 수 있다고 친다면 거기보다는 굉장히 이익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익의 가장 큰 근본의 상승 요인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얘기 드린 대로 아마도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단품 D램이라고 하는 것의 계절적 반등뿐만 아니라 이 소위 IT 회사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D램 가격의 상승이 9월 달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 9월 달에 3분기에서 9월 달 때 D램 가격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HBM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어느 정도의 판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바로 엑시노스를 중심으로 한 삼성 파운드리 쪽이죠. 여기서 파운드리의 매출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손실이 좀 줄지 않았을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손실이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제트플립 같은 거겠죠. 엑시노스를 기본으로 하는 파운드리 회사의 쪽에서 매출, 삼성 파운드리하고 연결돼가지고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등에 들어가는 파운드리의 매출이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동률 상승을 이뤄왔고, 그래서 파운드리의 매출은 플러스를 벗어나긴 되긴 어렵겠지만 마이너스 정도가 좀 줄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현재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대의 어떤 이익을 반도체에서 거두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3분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4분기도 여러 가지 수요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도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4분기 때가 가장 어느 정도 이익이 좋은 편입니다. 반도체 업계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 IT 회사들의 교체 주기의 사이클의 초입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삼성
3분기 좋지만 4분기 때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그것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약간 일정 시기의 구조적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승세 언제쯤 꺾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IT 사이클에 제대로 얹지는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IT 사이클에 얹혀지기만 한다면,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승인이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도장을 받거나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할 새로운 HBM이라고 하는 HBM4라고 하는 것의 실제 승인 여부가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AI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탔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내년도 한 2분기 정도 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T 교체 주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이클 제대로 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떨어져서 실적이 좋지 않은 25년, 26년 1분기 때 그때 실적을 보게 됐을 때 4분기 때와 거의 유사하거나 혹은 더 이상 된다고 친다면 그 상승세는 굉장히 대단할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 단위 영업이익률은 당연할 텐데요. 반도체 업계에서 전체 1등, 그 다음에 전자업계 전체 1등의 영업이익률과 실제로 매출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의 상황으로 봤으면은 그때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중요한 것은 그때 말하자면은 이 IT 회사들의 엄청난 니즈에 따라서 증산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벌 때 벌어보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생산성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IT 수요에 맞춰가지고 공급은 하겠으나 이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무한히 갑작스럽게 라인을 갑자기 증설하거나 생산량을 갑자기 늘려서 갑작스러운 또 가격 하락 같은 것들까지 그런 리스크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밀한 전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는 아마도 26년도 1분기 때 성적을 보시고 그때가 4분기 때랑 유사하다. 그럼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겠죠. IT 버블이 제대로 탔다거나 그 다음에 AI 사이클을 드디어 제대로 탔다거나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사이클은 첫 번째로 보시면 AI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이게 버블일까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다음에 IT의 교체 수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이클은 꽤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6년도 1분기,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26년도 2분기부터 해가지고 보통 27년도 때부터 우리가 AI 사이클 같은 경우가 다시금 투자 같은 것들이 재고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는 아시겠지만 보통 실제 상황 대비해서 6개월 정도 선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었을 때 내년도 이 상반기 끝날 때쯤에 그 정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산업과 회사, 투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자산업과 미래산업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산업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회사의 경쟁 우위가 있을 것인가는 조금은 어렵지만은 기술적인 관점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데에서 어느 정도 투자 인사이트나 어느 정도 기술적인 어떤 지식 체계 같은 것도 함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지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